김정은과 김여정의 최측근 경호원이었던 남자. 그가 국정원에서 꺼낸 USB 속의 영상에 조사관들의 숨소리가 멎습니다. 화면 속 김정은은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묘하게 낮은 목소리, 이질적인 표정, 그리고 그 앞에 앉은 김여정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했죠. 하지만 더욱 충격적인 것은 화면 속 김정은은 김여정에게 절대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날 이후 북한 권력 핵심부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고 화면 속 김정은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대체 북한 권력 핵심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순간 숨겨졌던 평양의 진실이 전 세계에 공개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본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15년 동안 김정은 동지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전속 경호조장으로서 그분의 일상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알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집무실 앞 복도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는데 갑자기 김여정 동지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라면 미리 연락이 오는데 그날은 달랐어요. 차 한 잔을 들고 직접 오셨다니까요. 저는 순간 이상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직접 차를 타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오빠, 차 한잔 하시죠. 목소리가 평소보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함이 보였어요. 15년 동안 갈고 닦은 경호원의 직감이랄까요? 김여정 동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거든요. 김정은 동지께서 차를 받아드시는 순간 저는 모서리에 설치된 비밀 CCTV가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걸 문득 떠올렸습니다. 그 카메라는 제가 직접 설치한 거였어요. 혹시 모를 보안 상황에 대비해서 말이죠. 차를 한 모금 드신 김정은 동지의 얼굴이 급격히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목을 움켜쥐며 호흡곤란 증세를 보이기 시작하더군요. 저는 본능적으로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김여정 동지가 손짓으로 제지했습니다. 심장마비로 기록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에 차가운 땀이 흘렀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바닥에 쓰러지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꼼짝할 수 없었어요. 명령계통상 김여정 동지의 지시를 거역할 수 없었거든요. 의료진이 급히 들어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김정은 동지는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공식 발표는 급성 심장마비였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죠. 그 찻잔에 무언가가 들어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비밀 CCTV의 존재가 계속 맴돌았어요. 그 영상만이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그 영상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제가 15년 동안 충성스럽게 지켜왔던 체제의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감시가 소홀한 시간을 노려 CCTV 저장고에 들어갔습니다. 제 손은 떨렸지만 그 영상을 USB에 복사하는 동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화면 속에서 김여정 동지가 차를 따르는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동지가 고통스러워하시는 모습도 그대로 담겨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심장마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독살이었죠. USB를 품에 넣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제 이 나라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진실의 마지막 증인이기도 했습니다. 그 무거운 책임감이 제 어깨를 짓눌렀지만 이상하게도 사명감 같은 것이 솟아오르더군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아내 소정과 딸 할인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이 진실을 알게 된 순간부터 우리 가족의 운명도 바뀔 것이라는 걸 직감했어요. 하지만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지켜온 15년이 결국 이런 진실을 위한 것이었는지도 모르겠더군요. 그렇게 저의 긴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 뒤 김여정 동지가 저를 급히 불러냈습니다. 평양 외곽의 비밀시설이었어요.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민규 동지, 이분을 소개합니다. 김여정 동지 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키와 체격이 김정은 동지와 거의 똑같았거든요. 하지만 얼굴을 자세히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정무현이라고 합니다. 지방 극단에서 활동하던 배우죠. 김여정 동지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분의 계획이었구나 싶었어요. 김정은 동지를 대신할 대역을 준비한 거였죠. 민규 동지가 15년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니까 이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세요. 걸음걸이부터 손짓까지 완벽하게 말입니다. 그 순간 저는 제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놓였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이 가짜를 만드는 일에 동원된 거였어요. 하지만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정무현과의 첫 만남은 기묘했습니다. 그는 긴장한 듯 계속 손을 비비더군요. 제가 정말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무서워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마음도 온통 불안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에게 용기를 줘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그를 성공시켜야 했거든요. 훈련은 3주 동안 계속됐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특유한 좌우 흔들림이 있는 걸음걸이, 한쪽 어깨를 살짝 올리는 습관, 말할 때 손을 내젓는 동작까지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정무현은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어쩔 수 없었어요. 바로 눈빛이었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눈에는 15년 동안 최고 권력자로 살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기운이 있었거든요. 정무현의 눈에서는 아무리 해도 그런 카리스마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과 두려움이 배어 있었어요. 눈빛이 문제네요. 김여정 동지도 그 점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곧 해결책을 제시하더군요. 편집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원거리 촬영과 조명, 그리고 군중들의 함성으로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거죠. 저는 그때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됐는지 깨달았어요. 단순히 대역 배우 한 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영상 편집과 연출까지 모든 것을 조작하겠다는 거였거든요. 첫 번째 공개 행사가 있던 날, 저는 무대 뒤에서 정무현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괜찮습니다. 연습한 대로만 하시면 돼요. 하지만 제 목소리에도 떨림이 섞였습니다. 만약 실패한다면 저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무대에 오른 정무현은 연습 때와는 달랐습니다. 수천 명의 관중 앞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 깊숙한 곳에 숨어있는 두려움을 말이죠. 행사가 끝나고 김여정 동지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완벽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봅시다. 그날 밤 저는 내부망에 접속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진실 접근자 어등급 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했거든요. 그 안에 제 코드명이 적혀 있더군요. 그리고 그 옆에는 섬뜩한 메모가 있었습니다. 처리 대상자 마이너스 우선순위 상.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김여정 동지가 저를 이용해서 완벽한 가짜를 만든 다음 진실을 아는 사람들을 모두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예요. 제가 가르친 모든 것들이 결국 제 무덤을 파는 삽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USB를 만져봤어요. 할인이의 분홍 가방에 숨겨둔 그 작은 장치가 우리 가족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명단을 발견한 지 이틀 뒤,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같은 명단에 있던 보위부 간부 2명이 연달아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는 거였어요. 우연의 일치치고는 너무 의심스러웠습니다. 제 손으로 명단을 다시 확인해 봤을 때 빨간 줄이 그어진 이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총 12명 중에서 이미 7명에게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이름 옆에도 작은 체크 표시가 생겨 있더군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날 밤 저는 아내 소정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김정은 동지의 죽음부터 가짜 대역, 그리고 우리가 처한 위험까지 전부 말이에요. 여보, 우리 도망가야 해요. 소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금세 침착함을 되찾더군요. 할인이는 어떻게 하죠? 그래서 말인데. 이걸 할인이 가방에 숨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USB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소정은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인이 분홍 가방 안쪽에 비밀 주머니가 있어요. 제가 만들어준 거거든요. 거기에 숨기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가 학교 갈 준비를 하는 동안 저희는 조심스럽게 USB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분홍색 나비 무늬가 그려진 그 작은 가방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좌우할 거라고는 할인이는 꿈에도 모르겠죠.
아빠, 가방이 좀 무거워진 것 같은데? 새 연필을 좀 넣어줬거든.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린이는 환하게 웃으며 학교로 뛰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제 가슴이 미어졌어요. 저 아이가 이런 무서운 비밀을 지고 다녀야 한다니 말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미리 연락해둔 브로커 윤태식을 만났습니다. 평양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였어요. 일이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언제 출발할 수 있습니까? 내일 새벽이면 가능해. 하지만 위험해. 요즘 국경 경비가 2배로 늘었거든. 윤태식의 얼굴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아이도 함께 가야 합니다. 아이? 몇 살인데? 12살이에요. 윤태식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크게 쉬었어요. 힘들겠지만 해보자고. 근데 가방이나 짐은 최소한으로 해. 강을 건널 때 무거우면 안 돼. 그날 밤 저희는 마지막 준비를 했습니다. 소정은 하린이에게 친척집에 잠깐 놀러 간다고 말했어요. 아이는 신이 나서 분홍 가방에 좋아하는 인형과 과자를 더 넣으려고 했습니다.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안 돼. 꼭 필요한 것만 가져가자. 소정이 조심스럽게 말렸지만 하린이는 분홍 가방만큼은 절대 놓으려 하지 않았어요. 이 가방은 엄마가 사준 거잖아요. 이것만은 꼭 가져갈래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가방 속에 숨어있는 USB를 하린이는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었어요. 모르는 게 더 안전할 테니까요. 자정이 넘어서 윤태식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벽 3시에 출발합니다. 약속 장소에서 만나요. 저는 USB가 들어있는 분홍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15년 동안 충성스럽게 지켜온 체제의 진실이 이 작은 가방 안에 들어있다니 운명의 아이러니였어요. 하린이는 새벽 출발을 모험 여행인 줄 알고 설레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반드시 안전한 곳에 데려다 주겠다고 말입니다. 분홍 가방이 독재의 심장을 겨눈다는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압록 강변에 도착했을 때 저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물소리가 생각보다 거셌어요. 윤태식이 준비해온 작은 고무보트를 보니 정말 이걸로 강을 건널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조용히 해야 해. 저 건너편에 중국 경비대가 있거든. 윤태식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하린이는 아직도 모험놀이인 줄 알고 있었어요. 아빠, 배 타는 거예요? 재밌겠다. 쉿, 조용히 해야 해. 물고기들이 놀랄 수도 있어. 소정이 재빨리 하린이를 달랬습니다. 분홍 가방을 꽉 안고 있는 하린이를 보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보트에 오르는 순간 저편에서 불빛이 번쩍했습니다. 수색대였어요. 엎드려. 윤태식이 급히 소리쳤습니다. 저희는 보트 바닥에 바짝 엎드렸어요. 하린이가 무서워서 울음을 터뜨리려는 순간 소정이 재빨리 입을 막았습니다. 괜찮아, 하린아. 엄마가 있어. 총성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희를 향한 건 아니었어요. 다른 곳에서 도주하는 사람들이 있었나 봅니다. 그 소리 때문에 경비대의 관심이 다른 쪽으로 쏠렸어요. 지금이야. 윤태식이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강물이 거세서 보트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렸어요. 하린이가 멀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토할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 곧 도착해. 제가 하린이를 꽉 안았습니다. 분홍 가방이 제 등에 닿았어요. 그 안에 들어있는 USB를 생각하니 책임감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북한 쪽에서 수색등이 강물을 훑기 시작한 거예요. 물에 빠져. 윤태식의 지시에 따라 저희는 차가운 강물에 몸을 담갔습니다. 2월 새벽의 압록 강물은 뼈까지 시렸어요. 하린이가 추위에 떨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빠. 춥고 무서워요. 조금만 더 참아. 우리 하린이 용감하잖아. 분홍 가방만큼은 물에 젖지 않게 머리 위로 들고 있었어요. 그 가방이 우리 가족의 미래였거든요. 수색등이 지나간 후 저희는 다시 보트에 올랐습니다. 중국 쪽 강변이 점점 가까워졌어요.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거의 다 왔어. 윤태식의 말에 따라 저희는 중국 쪽 갈대밭에 상륙했습니다. 땅을 밟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하지만 안전한 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거든요. 여기서 좀 쉬었다가 산창고로 가야 해. 윤태식이 안내한 곳은 강변에서 2km 떨어진 낡은 창고였습니다. 그곳에서 저희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따뜻한 차를 마셨어요. 할인이는 피곤해서 소정의 품에서 잠들었습니다. 분홍 가방을 베개 삼아서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제 라오스까지 가야 해. 거기서 태국으로 넘어갈 수 있어. 윤태식이 앞으로의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하지만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 같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야. 나도 그 체제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 특히 아이들한테는 더 그래. 윤태식이 잠든 할인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창고 구석에서 하룻밤을 보내며 저는 분홍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초등학생 가방이었지만 그 안에는 독재 정권의 진실이 담겨 있었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제 마음속에서 새로운 다짐이 솟아올랐습니다. 가족을 지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할인이가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아빠, 우리 진짜 모험하고 있는 거죠? 그래, 할인아. 아주 중요한 모험이야. 분홍 가방이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저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태국 방콕의 한국 대사관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한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3주간의 도주 끝에 마침내 안전한 곳에 당도한 거였어요. 영사관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선 의료진 검진부터 받으시죠. 할인이는 그제야 여행이 끝났다는 걸 알고 아쉬워했어요. 벌써 끝나요? 더 모험하고 싶은데. 소정이 할인이를 다독이는 동안 저는 영사관 담당자와 별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분홍 가방에서 USB를 꺼냈어요. 이것이 김정은의 실제 사망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담당자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게 독살입니다. 김여정이 직접 손을 쓴 거예요. 제 말을 듣던 담당자가 급히 국정원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2시간 후 서울에서 전문팀이 비행기로 날아왔어요. 국정원 분석팀장이 USB를 받아보며 말했습니다. 원본 감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며칠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 며칠이 저에게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혹시 영상이 손상되었거나 증거 능력이 부족하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어요. 사흘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완벽합니다. 조작 흔적이 전혀 없고 음성과 영상 모두 원본이 확실해요. 이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안도했습니다.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도 느꼈어요. 이제 정말로 진실이 세상에 드러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후 국제 언론에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CNN, BBC, 로이터 통신까지 전 세계 언론이 일제히 보도했어요. 북한 김정은, 실제로는 김여정에 의한 독살로 사망. 가짜 김정은이 3개월간 대중 앞에 등장. 북한 체제 조작의 실체 드러나.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저는 TV 뉴스를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15년 동안 지켜온 체제의 진실이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니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 더 충격적인 소식이 평양에서 날아왔습니다. 김주애가 보위부 전권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국정원 담당자가 긴급히 저를 찾아왔어요. 김여정과의 권력 투쟁에서 승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대적인 숙청을 시작했다고 해요. 제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김주애는 김정은보다도 더 냉혹하기로 유명했거든요. 숙청 대상의 탈북자 가족들도 포함돼 있나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민규 씨처럼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나온 경우에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혹시 북한에 남아있는 동료들이나 저와 관련된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다음 날 아침 더욱 구체적인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보위부 고위 간부 12명이 일제히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경호부서 전체가 재편되고 있어요. 저는 그제야 김주애의 계획을 이해했습니다. 언니 김여정과 조카 정무연의 가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진짜 권력을 잡겠다는 거였어요. 민규 씨, 혹시 북한에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가 남아있나요? 한재민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보위부 간부인데. 그분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안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재민에게는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휴대폰도 꺼져 있었고 집에도 없다고 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할인이가 분홍 가방을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 이 가방이 정말 중요한 거였나 봐요. TV에서 계속 나오던데. 왜 그렇게 생각해? 뉴스에서 USB 얘기하잖아요. 혹시 우리가 가져온 게 그거예요? 할인이의 순수한 질문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도 모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해냈는지 말이에요. 그래, 할인아. 내가 정말 대단한 일을 한 거야. 와, 그럼 나도 영웅이네요. 할인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며 저는 다짐했어요. 이 아이만큼은 절대 다시 위험에 빠뜨리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김주혜의 권력 장악은 새로운 위협의 시작이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지 일주일 뒤, 저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았습니다. 한재민이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민규야, 큰일 났어. 너희 가족 이름이 숙청 명단에 올랐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미 한국에 와 있는데도 위험하다는 얘기였거든요. 뿐만 아니라 너와 관련된 사람들 전부가 표적이 됐어. 임도현도 정무현도 전부 말이야. 한재민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재민아, 너는 어디에 있는 거야? 지금 숨어 있어. 하지만 오래 버틸 수 없을 것 같아. 민규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 무슨 말이야? 임도현이 아직 북한에 있어. 그 친구가 몇 명을 더 빼낼 수 있다고 해. 하지만 도움이 필요해.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자는 얘기였거든요. 미쳤어? 이제 겨우 안전한 곳에 왔는데. 민규야, 임도현이 구하려는 사람들 중에 정무현도 있어. 그리고 너희 때문에 위험해진 다른 경호원들도 말이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제가 진실을 폭로한 덕분에 무고한 사람들이 위험에 빠진 거였어요. 시간이 얼마 없어. 이틀 안에 결정해야 해. 한재민과의 통화가 끊긴 후 저는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소정에게 얘기하자니 너무 걱정을 끼칠 것 같았고 혼자 결정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일이었어요. 그날 밤 소정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뭔가 고민이 있죠? 어떻게 알았어? 15년 넘게 같이 살았는데 모르겠어요? 말해봐요.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한재민의 연락부터 북한에 남은 사람들의 위험까지 전부 말이에요. 소정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러다가 조용히 말했어요. 가야죠. 뭐라고? 여보가 그 사람들을 구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거 알아요. 할인이한테도 떳떳하지 못할 거고요. 소정의 말에 저는 놀랐습니다. 반대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등을 밀어주는 거였어요. 하지만 위험해. 여보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임도현이라는 사람도 있고 계획도 있다고 했으니까요. 다음 날 저는 국정원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더 많은 증언자들을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무현 같은 핵심 인물도 있고요. 민규 씨, 지금 김주의 체제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전보다 훨씬 잔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았거든요. 결국 비공식적으로 도움을 받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원할 수 없지만 개인적인 차원에서 루트 정도는 제공해주겠다는 거였어요. 출발 전날 밤 할인이가 분홍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이거 다시 가져가세요. 왜? 이제 필요 없는데. 이 가방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줬잖아요. 아빠도 안전하게 지켜줄 거예요. 할인이의 순수한 마음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가방은 받지 않았어요. 이번엔 아빠 혼자 가는 거야. 할인이는 엄마랑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꼭 돌아와요, 약속. 약속해. 이틀 후 저는 다시 중국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임도현이 마련한 다른 루트를 이용했어요. 평양 외곽의 비밀 수용시설에 정무현과 다른 경호원들이 감금돼 있다는 정보를 받았습니다. 중국에서 임도현을 만났을 때 그의 얼굴이 많이 야위어져 있었어요. 고마워, 민규야. 내가 오지 않았다면 그 사람들은 모두 죽을 뻔했어. 당연한 일이야. 그런데 계획은 어떻게 돼? 내일 밤 시설 경비가 교체되는 시간을 노릴 거야. 15분 정도의 공백이 생겨. 임도현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위험하기도 했어요.
실패하면 저도 그곳에 갇힐 수 있었거든요. 혹시 실패하지 않을 거야. 반드시 성공시켜야 해. 임도현의 눈빛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도 제가 폭로한 진실 때문에 위험에 빠진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 했어요. 다음 날 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경비가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계획이 바뀐 것 같아. 어떻게 하지? 포기할 수 없어.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저희는 3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새로운 기회를 잡았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경비들이 초소로 들어간 거예요. 간신히 시설에 침입해서 정무현과 2명의 경호원을 구출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송된 후였어요. 미안해, 민규야. 모든 사람을 구하지 못했어. 괜찮아.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탈출하는 길에 정무현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저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두 피해자였으니까요. 라오스를 거쳐 태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비로소 사명을 다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비록 모든 사람을 구하지는 못했지만 최선을 다했어요.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구름 위로 떠오르는 태양이 새로운 희망처럼 보였어요. 곧 소정과 할인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서울 김포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마중 나온 국정원 직원들의 표정이 어두웠어요. 무슨 일인가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차 안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임도현 씨가 실종됐습니다. 중국에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것 같아요.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임도현은 저를 도와준 은인이었거든요. 그리고 더 안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뭔가요? 한재민 씨도 연락이 두절됐어요. 마지막 연락 이후 완전히 음심불통입니다.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사람들이 하나둘씩 위험에 빠지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소정과 할인이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아빠, 정말 돌아왔네요. 할인이가 뛰어와 안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 편히 기뻐할 수 없었어요. 여보,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었어요? 그날 밤 소정에게 모든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임도현과 한재민의 실종, 그리고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위험한 상황까지 말이에요. 후회돼요? 소정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니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워요. 저 때문에 좋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있어요. 여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체제가 잘못된 거죠. 다음 날 국정원 브리핑실에서 저는 새로운 정보들을 제공했습니다. 김주의 체제는 이전과 완전히 다릅니다. 더 조직적이고 잔혹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가요? 감시 시스템이 훨씬 정교해졌어요. 그리고 외부 정보 차단도 더 철저하고요. 저는 3시간 동안 브리핑을 했습니다. 김주혜의 권력 장악 과정, 새로운 통제 시스템, 그리고 대외 정책 변화까지 제가 아는 모든 것을 전달했어요. 이 정보들이 우리 대북 정책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브리핑을 마친 후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규 씨 가족의 안전도 계속 신경 써야겠어요. 김주의 체제는 해외 공작도 더 적극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긴장했습니다. 한국에 와 있어도 완전히 안전한 건 아니라는 얘기였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복잡한 생각에 빠졌습니다. 진실을 폭로한 건 잘한 일이지만 그 대가가 너무 컸어요. 소중한 사람들을 잃고 아직도 위험 속에 있다는 현실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할인이가 해준 말이 저에게 큰 위로가 됐어요. 아빠, TV에서 북한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됐다고 하던데요. 그래? 그럼 좋은 일 한 거네요. 거짓말보다는 진실이 더 좋잖아요. 할인이의 순수한 말에 저는 새로운 힘을 얻었습니다. 비록 희생이 컸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진실을 알게 된 거니까요.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정무현 씨가 국제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가짜 김정은 역할을 강요받았던 경험을 증언했어요. 이 소식은 다시 한번 국제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단순히 독살 사건이 아니라 북한 체제의 조작 실태까지 낱낱이 드러난 거였어요. 북한 정권의 거짓말 체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국정원 담당자의 말에 저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목표는 달성했지만 아직도 실종된 친구들이 걱정됐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임도현과 한재민을 위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든 무사하기를,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말이에요. 진실의 대가는 생각보다 컸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자유를 위해서라도 말이에요. 하나원 수료식 날, 저는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습니다. 6개월간의 적응 교육을 마치고 이제 진짜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된 거였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가요? 상담사가 물었습니다. 탈북민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싶어요. 특히 보안이나 안전 교육 분야에서요. 제 경험을 살려 다른 탈북민들이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싶었습니다. 소정도 새로운 길을 찾았어요. 북한 인권 다큐멘터리 제작팀에서 조연출로 일하게 된 거였습니다. 여보의 경험을 영상으로 기록하는 일이에요. 의미 있는 작업이죠. 하린이는 서울의 초등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처음엔 말투나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금세 친구들과 어울렸어요. 어느 날 하린이가 학교에서 발표 과제를 해왔습니다. 오늘 우리 반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법에 대해 발표했어요. 어떻게 했는데? 분홍 가방 얘기를 했어요.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안에 중요한 진실이 들어있었다고요. 하린이의 발표를 듣던 친구들이 깜짝 놀랐다고 했어요. 진짜 영화 같은 일이라면서 말이죠. 그리고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진실을 지키는 건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요. 하린이의 말에 저는 뿌듯했습니다. 이 아이가 진실의 소중함을 깨닫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몇 달 후 저는 통일부에서 주최하는 탈북민 보안 교육 강사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탈북민들에게 안전수칙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북한 체제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모든 위험이 끝난 건 아닙니다. 지속적인 주의가 필요해요. 강의실에서 제 이야기를 듣는 탈북민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제 말을 잘 이해했어요. 소정의 다큐멘터리 작업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김여정의 가짜 영상 체제를 폭로하는 내용이었는데 국제영화제에서 상까지 받았어요. 여보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게 됐어요. 1년 후 국제인권포럼에서 저는 기조연설을 하게 됐습니다. 전 세계에서 온 인권활동가들 앞에서 제 경험을 나누는 자리였어요. 저는 15년 동안 거짓을 진실인 줄 알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짜 진실을 보존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연설이 끝나자 큰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와서 악수를 청했어요. 당신의 용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한 독일 기자가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하린이에게 연설 얘기를 해줬더니 아이가 자랑스러워했어요. 아빠가 정말 멋있어요. 우리 분홍 가방도 유명해졌네요. 그러고 보니 하린이의 분홍 가방은 이제 국립현대사박물관에 전시돼 있었어요. 독재를 무너뜨린 작은 가방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죠. 관람객들이 정말 많이 온대요. 특히 아이들이 신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소정이 박물관에서 들은 얘기를 전해줬습니다. 어느 날 저는 임도현으로부터 깜짝 놀랄 소식을 들었습니다. 중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이 온 거였어요. 민규야, 나는 괜찮아. 아직 숨어있지만 안전해. 그리고 한재민도 살아있어. 그 소식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거든요. 언젠가는 우리도 자유로운 땅에서 만날 수 있을 거야. 임도현의 메시지에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 저희 가족은 평범하지만 행복한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린이는 중학생이 됐고 소정은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탈북민들을 도우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분홍 가방이 전시된 박물관을 찾아가요. 이 작은 가방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어냈네요. 관람객들의 감탄사를 들으며 저는 새삼 놀랍니다. 평범한 일상 물건이 독재를 무너뜨리는 열쇠가 됐다니 말이에요. 한국이라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땅에서 저희 가족이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 그리고 진실을 지킬 수 있는 힘을 가진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분홍 가방의 여행은 끝났지만 진실을 향한 저희의 여행은 계속되고 있습니다.